예, 이낙연 총리님, 네, 혹시 특활비 받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받으시죠? 액수까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삭감을 했고요. 또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주로 격려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님 안 나오셨나요? 차관님 계신가요? 차관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님도 특활비 받으시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은 받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관님이 받으시냐고요?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특활비가 2018년 예산으로 51억이 잡혀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세요? 차관님은? 예, 지금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특활비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왜 특활비를 받고 있죠? 지금 특활비는 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19개 부처 정도가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특활비 성격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런 부처에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사유나 사업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업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특활비 요건에 맞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뭐 여러 가지 정보 수사라든지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부처별 과기부가 제 자료는 16, 17은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미래정보통신부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아마 그 자료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18년 예산에 51억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예, 부총리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 그 수사나 이런 거에 필요하다는데 그럼 방금 총리님이 이 받으셔가지고 격려금 쪽으로 쓰셨다고 하는 거는 적절한 사용입니까? 뭐 적절하게 우리 국조실에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나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방금 총리님께서는 격려금 등에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이 적절한 사용이냐고 저는 부총리님께 묻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집행 내용 확인서 의무라든지 또 매년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 같은 내부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 각 부처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썼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인 수사 등에 해당되는 부처는 뭐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있겠죠. 뭐 이런 데에서 특활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론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 부처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 주장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활비가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19년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용기 있게 정부가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모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개 부처의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그중에 엄격히 좀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검경 등 정보 수사와 관련된 경비도 이 기밀성 요건을 좀 엄격히 적용해서 예산을 대폭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방침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 개선입니다. 금년부터 제가 집행 내역 확인서 의무를 부과를 했고 매년 감사원 결산 점검 또 부처 내부 통제 이런 것을 지금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한층 강화시켜서 그 통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특활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총리님이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특활비 자료를 안 내고 있다 그러는데 각 부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낸 부처는 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 의원님 하문하신 것 중에 우리 총리실의 공직감찰 기능에는 특활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직감찰이라든가 무슨 몇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반부패 운동들 같은 것들이요. 예. 아무튼 그 경력금조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활비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그런 거를 없애자는 제가 직접 쓰는 것은 예. 주로 그런 것인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없애자는 그것도-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또 지하경제 양성하겠다 하면서 세무조사를 굉장히 2013년부터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 그 표 화면 보시면은 2013년이 2012년 대비해서 세무조사로 더 거둔 세수가 2조 원이 가까이 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수 결손분 부족한 거 채운다면서 너무 무리하게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더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고 세무조사 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56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무튼 면제하겠다. 이게 세무조사 측면만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더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부총리님. 제가 뭐 그 정부 비교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국세청에 한번 그 뭐 방문이랄까요? 순시 가서도 이 세무조사 문제는 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청장과 이 국세청 당부를 좀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이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와 같은 그 객관성과 투명성 또 국세청 내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어긋나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부가 저렇게 세무조사 면제 주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 국세청에서 그 나름대로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영업 활동을 하십사 하는 뜻으로 우리 국세청이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8년 통계연보에 보면 2016년 세무조사 실적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개인사업자 5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1,60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또 100억 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1,9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자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이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인데 마치 569만 명의 세무조사를 다 면제해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이 굉장히 이거 기만적인 정부 정책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기회된 대로 좀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카드 수수료나 또는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아주 그 생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있는 그 거리에 그 차 주차 단속을 좀 러시아 때 빼놓고 좀 하지 말아달라든지 아니면 좀 길거리에 조금 그 5개 영업을 좀 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절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국세청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뭐 그분들 중에 이 세무조사 대상 통상으로 해도 대상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좀 영업을 좀 하시는데 좀 편하게 하십사 하는 뜻으로 하는 그런 뭐 충정이라고 할까요? 고육지계로 우리 국세청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대책으로 세무조사 면제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발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저 세무조사를 굉장히 적은 사업자를 했지만 세수는 굉장히 큽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 결과 부가세액이 2천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6천억이 넘습니다. 도합 한 7,600억 정도 됩니다. 저렇게 적은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무조사 결과 부가세수가 7,680억인데요. 저는 이런 그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허용해 줄 테니까 탈루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대책을 가져온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 범위를 확대해 주거나 또는 한시적으로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 뭐 충분히 그 말씀 취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대책을 제가 카드 수수료 문제, 이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 그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든지 또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든지 또 그 밖에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고요. 또 이제 임대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 여건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과 뭐 이런 것들에서 크게 이제 저희가 한 5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한 것은 사실은 관계부처가 같이 하고 있는 범정부 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각 부처에서 그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정부 전체 내의 맥락에서 그게 포함됐더라면 조금 다르게 볼 측면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정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총리님, 근데 국세청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그러면은 부총리께서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 결제 라인에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국세청 뭐 그 세무조사 문제를 저한테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그 청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아니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국세청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고 기재부 장관께서는 이걸 모르고 했다라고 하시는 게 지금 실무적인 세정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럼 국세청장이 책임지고 할 사안입니다. 그 조세 정책에 관한 것은 몰라도 세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보고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저기 보여드린 대로 지금 세수가 7천억이 넘는 돈이 이 세무조사로 그러니까 저 대상자는 지금 세무조사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면제해주겠다는 대상자를 한 거예요. 근데도 7천억이 넘는 돈이 거치는데 그게 국가 재정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국세청장이 알아서 한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규모의 과다를 떠나서 그 세무조사라든지 이건 세정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청장이 국세청이 저희 외청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안까지 일일이 저한테 보고할 사안은 아니고 그건 청장 책임하여서 할 사안입니다. 다만 조세 정책이나 세제 개편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의견을 듣지만 이 사안은 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행위입니다. 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 몰라도 되는 일이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인 한국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역외 탈세로 3천억 원대 이제 세금을 추징을 받았는데요. 이게 옥시 이제 가습기 사태 이후에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유한 회사이다 보니까 과세 실적이나 회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내가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예. 그 한국 오라클도 그렇지만 옥시 그리고 여기는 2011년에 유한회사로 전환을 했고요. 뭐 루이비통은 2012년에, 구찌는 2014년에 이렇게 유한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네, 그 문제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한회사로 하면은 외부 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유한회사로 하는데요. 또는 주식회사였다가도 유한회사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외부감사의 법에 유한회사도 포함을 시켜서 외부감사를 받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법무부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어디 계시죠? 예,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님 계세요? 예. 그 유한회사의 외부 감사를 자꾸 면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식회사 위주로 그 예부 감사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에서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좀 규모도 작고 또 상대적으로 그랬던 관행상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전 관행 때문에 계속 가로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상황, 애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크게 유한회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1년에 법무부가 주도해서 상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면서 유한회사 제도를 거의 주식회사 제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처럼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관행 그리고 오히려 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근거로 계속 유한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감사를 해도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꾸 특례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계 투명성을 더 강화하려는 정부의 그런 방향과 다르게 법무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주주뿐만이 아니에요. 과세 당국도 이용하고 소비자도 이용하고 거래처도 이용하고 소비자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법무부가 의견을 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또 법무부가 이거 제안하자는 의견 내셔가지고 지금 금융위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잘 협의해 보세요. 네,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예.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5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는 여기에 경제 민주화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 경제의 내용 이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생각에는 그런 거 다 구분되어서 소득주 성장은 이것,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는 이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총리께서 열심히 혁신성장, 규제개혁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재벌 찾아다니면서 투자해달라, 고용 늘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예전의 관료의 모습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소득주 성장의 경제 민주화나 이 재벌 개혁이 빠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또 다른 경제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정 경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안 나와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정 경제라고 하는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경제 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또 어느 정부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로
재벌을 제가 가는 그 대기업 가는 것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대기업을 가서도 투자나 고용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중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 혁신 성장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같이 그 일을 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주고 또 그와 같은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하듯이 대기업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애로사항인지를 듣고 청취하기 위한 소통을 위한 것인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투자나 고용을 종용하거나 공시를 요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게 과거의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은 공정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조금 있다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공정히 단독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그것도 저희 경제팀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최 의원님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다시피 그 저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장관들이 그 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장려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벤트나 어떤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충정입니다. 물론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잘 새겨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초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를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0개의 공공기관의 79%에 달하는 946개에서 4788명의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중에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을 징계했다라는 기사를 보셨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예. 기재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 지난 정부에 이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을 이렇게 전수를 조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취업 비리는 이런 신입사원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임원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금 공정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지금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검찰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죄취업 문제로 지적받아온 것은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공직자들의 이제 탈법적인 재취업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취업에 대한 심사를 보면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91%에 가깝게 승인을 해주고 9%만 이제 불승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그 10년 동안의 그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현황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공정위만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부처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유관기관, 대기업, 로펌 등 이렇게 재취업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사혁신처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감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죠. 저는 좀 이 공정위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모든 부처가 수용을 해서 자발적으로라도 좀 10년간의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은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낙하산 인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 총리님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 캠코더 인사 이제 잘 들어보실 텐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관장으로 91명, 그 다음에 상임감사 등의 자리에 40명이 캠코더 인사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갔다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그 기사 내용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이 아주
데자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014년에 민병두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친박, 박피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명사전을 낸 바 있습니다. 이때 또 보면은 기관장 60명, 뭐 감사 등의 자리에 26명, 이사 자리에 127명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는 적폐다. 대한민국에 특권 없는 사회 만들겠다 공언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하산 임명대는 관행 없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정부 다 똑같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하는 모습은.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농공행상식 인사 근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새로운 적폐를 쌓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제가 이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고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총리님 이 정부 측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개정 내용에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낙하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 저질렀던 그런 적폐만큼 문재인 정부도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다 제도 개선에 희망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네. 말씀하시죠.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그 결산 심사는 저도 이제 처음인데요. 제가 그 국회 오기 전에 예산 감시 운동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국가의 낭비성 예산들, 특히 중복 예산, 또 홍보성 예산 등등에 대해서 이게 계속 사업임에도 좀 원점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그 재정의 세출 구조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그 현실로 한번 좀 그 찾아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그 결산 심사에 관련해서는 이제 집행 저조나 성과 저조 같은 사안들, 또 투명성이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그 특활비 또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그 수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등등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아까 오셨었는데. 예.